오늘은 2017년 6월에 시행한 2018학년도 6월 독서지문,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경제지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독서지문 볼 때 늘 처음에 뭘 하시면 좋냐면요,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눠주시면 좋아요. 문단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 물론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단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긴 지문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뇌가 갖는 부담감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끊어서 볼 거예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끊어주고, 우리 이렇게 각 문단별로 중심 내용 파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볼 거야 라는 식으로 시각적으로 뇌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갖는 부담감이 조금 더 줄어들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도 부담이 조금 덜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어떤 나의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지문이다 하고 바로 첫 문장부터 읽어버리면은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부담도 줄일 겸 심호흡도 좀 할 겸 한번 쓱 훑어보시면서 문단 가볍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문제도 한번 쓱 훑어보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전개 방식 문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요거는 어차피 다 읽고 풀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23번 보기 문제죠. 이거는 한 문단을 콕 찍어서 거기로 나올 수도 있고, 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A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럼 그 문단을 콕 찍어서 낼 경우가 큰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시는 게 풀기에 조금 더 유용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기억이랑 니은 콕콕 집어줬죠. 그럼 기억, 니은 뭔지 보셔야 돼. 기억, 니은 뭐예요?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죠. 그러면은 요런 거 나올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요거를 같이 풀어봐야겠다, 요런 식의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주의 깊게 보고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24번으로 넘어오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25번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단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끄는 대로 한번 문단별로 나눠서 보자고요. 자, 1문단 한번 보자. 1문단입니다. 자, 들어갑시다. 통화정책은, 자, 첫 문단 딱 들어가니까 어때? 딱 봐도 그냥 핵심어일 것 같은 냄새가 솔솔 풍기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통화정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1문단을 들어갈 때 보통 이제 너희 좀 읽기 힘들 거니까 편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례를 가져온다든가 일상생활에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내리 꽂아버렸죠. 통화정책은. 그럼 얘가 이 문단, 이 글 전체를 꿰뚫는 핵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전반적인 가장 큰 개념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 같이 봅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정의입니다. 그렇죠? 통화정책이라는 것에 정의가 등장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주체는 이거예요. 물가 안정과 같은 목표가 있대. 그걸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이자율, 통화량을 조절하는 행위 등을 하는 거래요. 그럼 요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글 전체적으로 좀 퍼져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따옴표까지 나왔다. 아주 중요한 것 같네요. 이 통화 정책의 수단 중에 하나래요. 그렇죠? 요렇게 수단 중에 하나.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건 뭐래요?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뭘 한대요?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이라는 걸 매매할 거래. 그래서 이자율을 어떻게 할 거래?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킬 거래. 그러니까 이자율이 너무 높아져 있으면 기준금리 수준으로 떨어뜨릴 거고요. 이자율이 너무 낮아져 있으면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리겠다. 요런 거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렇게만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을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리고 지금 쭉 인과관계가 나오고 있다. 잘 볼게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냐
매도하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이자율이 바뀔 거고, 이자율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경기의 활성화가 바뀔 거예요. 활성화 정도가 바뀔 거야.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달라질 거고, 그쵸? 요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긴 문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그치? 복잡한 거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문제에서 넘어질 수가 있다. 왜냐면 복잡하니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문단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1문단. 그래서 1문단이 어떤 내용이냐. 통화정책이라는 거에 대해 일단은 딱 시작하죠. 가지고 들어가 버리죠. 통화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행하는 거야? 주체 중요해요. 중앙은행이 행하는 거예요. 그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라는 걸 해. 근데 이걸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경제적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예시로 나온 거. 물가 안정이지. 그치? 물가 안정 같은 경제적 목표를 위해서, 그치? 행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자율과 통화율을 통화량을 위한 조정함으로써. 그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문장에 나왔으면요,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통화 정책의 수단 중에 하나로 무엇을 언급해요? 그치?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걸 언급해요. 그치?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의 수단 중에 하나인 거야. 지금 제가 중요한 것들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의 목적은 뭐겠어요? 그쵸? 이자율 조정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조절하기 위해 이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율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요? 채권을 매매해요. 그치? 채권을 매매해. 자, 그럼 우리 채권을 매매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채권을 매매하면요, 이자율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지금 밑에 쭉 나와 있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채권이라는 걸 매수할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 지금 나와 있지? 미안, 매매가 아니고 매도예요. 채권을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어요. 미안. 자,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 있어. 두 개 합쳐서 뭐라 그래? 매매, 사고 판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들을 사냐 파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겠지? 이자율이 바뀔 거야. 이자율이 바뀌면 어떻게 돼? 당연히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이 미쳐져요. 그치? 영향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뭐 돈이 불어날 수도 있는 거고, 대출을 했는데 이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어떻게 돼요? 그치? 경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 저거 어떻게 돼? 물가 상승률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을 매수하고 매도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꾀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치?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천천히 모든 게 다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봅시다. 우리가 매수를 했어. 채권을 샀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기초적인 지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쵸? 뭐래?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할 거래요. 이자율은 하락해. 반대로 채권을 매도하면 어떻게 돼? 이자율은 상승할 거래.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어떻게 된대요? 확대가 된대요. 그치? 내가 대출했다? 근데 이자가 별로 없어. 그럼 당연히 대출해서 돈 쓰겠죠. 소비 투자 확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투자도 많이 해. 당연히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쵸?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은 오르게 된다라는 거지. 이 관계 잘 기억하실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 이자율이 올라.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빚내서 뭐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이자율이 오르니까 소비가 얼어붙는 거야. 그러면은 소비가 얼어붙으니까 당연히 위축돼요, 경기는. 그치? 경기를 위축돼서 막 움직이지 않아. 안 사고 아끼려 그래. 당연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채권의 매수와 매도가 이사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게 소비 투자와 경기 활성화 그리고 물가 상승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가볍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문단에서 정리하고자 했던 내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가장 큰 틀인 거야. 요 1문단의 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문단의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머지 문단들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2문단 한번 들어가 보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 의도한 효과가 뭐겠어? 당연히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이죠. 이 효과가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이어져야겠지.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첫 번째 뭐가 있대? 선제성. 두 번째 정책 신뢰성이 있대. 당연히 요렇게 열거를 했어. 우리가 분류까지 해서 열거했어. 그럼 뭐 하겠어? 각각이 하나의 또 핵심어가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줘야겠죠. 자, 그 다음 먼저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 거 벌써 얘기했지. 선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거래요. 미리 대처라는 게 중요한 거래. 그치? 예측과 미리 대처, 이게 바로 선제적. 먼저 선자니까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라는 게 발생한대요. 이걸 뭐라고 한대?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할 거래. 그러니까 기준금리 결정하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효과를 볼 때까지는 이런 정책 외부 시차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게 바로 정책 외부 시차 따옴표까지 들어간 중요한 핵심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대요. 이때 중요한 건요.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 문제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의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안 좋은 뜻으로.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요 문단에서 문제는 안 좋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선제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뒷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문제가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을 부정으로 해석하셨다면은 뒤에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예를 들어 예시가 나옵니다. 이 예시도 이제 왜 나온 거겠어? 당연히 요 앞문장들이 살짝 애매하고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시켜 주려면은 당연히 예시가 나와야겠죠. 예시를 통해서 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경제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중앙은행이 이미 경기가 무너지고 있어. 근데 그제서야 인하해. 그러면은 시차가 좀 있다 그랬잖아. 인하한 다음으로부터 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네. 근데 이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났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서야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발현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성이라는 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침체 국면에 들어서 시행하고 그런다면 뭐가 생긴다는 거야?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치? 선제성을 두는 거는 바람직한 거고 뭐가 바람직하지 않아? 선제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 근데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고려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단어 문장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은 이 문단. 우리 통화정책 요거 요건이니까 첫 번째 요건이 뭐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선제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미리 예측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예측해서 미리 대응하는 거야. 예측과 미리 대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리 대응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왜 이거 하는 건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인은 뭐예요? 아까 우리 따옴표까지 쳐가면서 봤던 정책 외부 시차 때문이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예측해서 해야 돼. 그래야 뭐야? 시차가 있더라도 잘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뭘 제시했어요? 예시를 제시했어요. 그쵸? 그래서 예시로 뭐가 나왔어? 경기 과열 등의 부작용이 다시 제시됐어. 그치?
이 부작용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야? 선제성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치? 선제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건이지. 통화정책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의도랑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건 보셔야겠네요. 또한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대요. 신뢰 중요하다. 그럼 바로 뭐 떠올려야 돼?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조건 뭐예요? 정책 신뢰성 떠올리셔야 돼. 역시나 그 다음 문장에 뭐 나와?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대요. 아, 그래. 그러면은 차이가 있다라는 건 뭐야? 최소한 둘 이상의 사람이 둘 이상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2개 이상 주장했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누구 얘기가 나와? 프리드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뒤에 또 누구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프리드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장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야 차이를 논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예상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대요. 아, 그래. 프리드먼은 뭘 얘기한다? 준칙주의. 이거 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 예시 나올 겁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이 민간에 약속했다라고 본대요.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대. 그래.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지. 아, 물가 잡겠습니다라고 해. 근데 민간이 이걸 믿어. 아, 그치. 잡는다면 잡는 거지. 이러면서 믿는다면요. 사람들이 덜 불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은 중앙은행은 어때? 이제 경기를 부양해 본다라고 하는 거야. 자, 경기를 부양한다? 우리 아까 뭐였죠, 이거? 경기가 부양돼. 그럼 물가 어떻게 돼? 올라가야 된다 그랬지. 요거 잘 보셔야 돼. 1문제는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는 거야.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건 물가 상승률을 높이겠다라는 거야. 뭐야? 물가 안정시켜주겠다며. 근데 왜 올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 뭐야? 아까는 물가 상승률 잡겠다며. 그래놓고서 또 안정되고 물가 안정되고 나니까 물가 상승률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비일관성. 인지하면 알게 되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둔화하면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겠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물가를 내리겠다라고 했으면은 여기 적어놓을게.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지키라는 거야. 물가가 안정되고 나도 경기를 부양, 즉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말고 계속 안정된 상태로 두라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물가 안정이라는 건 뭐야? 물가를 내렸다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는 거. 얘가 내렸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그 3문단은 지금 정책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이를 얘기했는데 아직 한 사람밖에 안 나왔지. 그럼 뭐야? 곧 다른 사람도 그 다음 문단에서 나오겠다라는 거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봅시다. 3문단. 이거 좀만 위로 쓸게요. 3문단. 선제성 말고 또 하나 뭐 있었지? 우리 정책 신뢰성에 대한 얘기할 거야. 두 가지 요건이잖아, 이게. 정책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어? 민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어. 그치? 그래서 이로써 방법으로 하나가 뭐가 제시가 된 거야? 이걸 지키기 위한 방법? 프리드먼의 준칙주의라는 게 제시가 된 거야. 그쵸? 프리드먼의 준칙주의. 그쵸? 이 준칙주의라는 건 뭐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게 말한 건 뭐야? 비일관성은 곧 신뢰의 훼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신뢰가 훼손되니까 비일관성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해야 돼. 준칙 일관은 뭐가 돼? 신뢰예요. 되게 그쵸? 신뢰예요. 그래서 이 예시로서 무엇을 들어주고 있어요? 예시로서 아까 물가 안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물가 안정을 꾀하고 나서 얘가 비일관적으로 대했을 때.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건 뭐야? 상승률이 낮았다는 뜻이야. 아까 예시로 나왔던 부분. 그러면 어떻게 돼? 좀 안정되고 나면 혹시 경기 부양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후에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신뢰가 훼손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고, 요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4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 방금 프리드먼 얘기했으니까 또 프리드먼 말고 다른 사람 얘기가 나와야겠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그쵸? 이후의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쵸? 솔직히 막말로 뭘 알아요? 그치, 민간이 뭘 아냐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 민간이 중앙은행한테 이걸 또 강제할 수도 없었던 거야. 왜 약속 안 지켜? 이러면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뭐가 등장한 거야? 재량주의라는 게 등장했어. 드디어 새로운 견해 나왔다.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한대요. 그러니까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좀 유도리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어렵다. 무조건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어렵다. 현실적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어때? 준칙주의가 과연 최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선.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어.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준칙이 뭐가 된다는 거야? 장애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준칙주의는 뭐야? 최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책 신뢰성은 중요해요. 이를 위해 근데 때 중앙은행이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그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너무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은 유도리 있게 뭐 하자는 거야? 신축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재량주의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재량주의들이 바란 거 뭐야? 신축적으로 하자는 거. 그쵸? 자, 그래서 3문단 마지막으로 볼게요. 준칙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거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네. 뭐예요? 재량주의. 잘 보이시죠? 재량주의. 재량주의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경제 여건. 잘 안 보이네. 그냥 소리로 들으셔야겠어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중요해요. 그쵸? 신축적 대응.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량주의의 입장이야. 이거 왜 이 얘기를 한 거야? 민간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야. 어떤 한계? 이 사람들이 다 결과만 가지고 과연 중앙은행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야? 지키라고 막 뭐라 하기도 어렵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신축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재량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1문단에서 지금 제가 어쩌다 보니 1문단 이렇게 썼는데 1문단에서 통화정책과 공개시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쭉 줬어요. 되게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왔죠. 이것들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리고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그쵸, 이걸 효과를 보기 위한 요건으로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을 제시합니다. 그쵸? 요렇게 이게 요건 1이고 요건 2예요. 그쵸? 이 제시를 해. 그러면 선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는지 정책 신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그러면서 무엇을 또 얘기해요? 이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견 2가지를 얘기해. 그게 뭐야?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였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문단 독해가 안 됐으면은 2, 3문단 독해로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 하나도 어려웠을 그런 지문이라서 문단의 관계를 좀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1문단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만 좀 가볍게 봅시다. 문제 어렵지 않잖아요. 그치? 요거 설명 방식입니다. 틀린 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통화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눠 제시한다. 이거 아니죠? 통화정책의 목적은 뭐라고 나와 있어? 중앙은행이 뭐 한데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조절하는 것이다. 그냥 경제적 목적 이거 하나만 그냥 언급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 경제적도 있고 사회적도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쵸? 그래서 이건 유형별로라는 말이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23번은 꼼꼼히 볼 거니까 잠깐 기다려요. 자, 25번은 안 알려드려도 되죠. 5번입니다. 자, 24번 한번 볼게요. 24번은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준칙주의. 그치?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재량주의.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에 대한 이야기야. 자, 볼게요. 일단 답이 1번이니까 1번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신축적 대응 못해도 바람직하대. 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준칙주의 맞죠? 자, 니은 한편 재량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알지? 응. 스스로 정한 준칙을 정하는 게 하는 게 어떻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지?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야. 얼마든지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 기억에서는 니은과 달리 기억이지. 정책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안 되지. 큰일 나지. 준칙주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뒤집혀야 되네요. 그죠? 그다음 니은에서는 기억과 달리 통화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 그쵸? 민간의 신뢰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일단 뭐야? 이 준칙주의와 재량주의 두 개 다 뭘 기반으로 나온 거예요? 정책 신뢰성이라는 걸 기반으로 나온 거잖아. 두 개가 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책 신뢰성이라는 건 손상되지 않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둘 다 중요하다라고 볼 겁니다. 니은에서는 기업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죠. 니은이 보니까 재량주의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23번 좀 더 꼼꼼하게 볼게요. 23번. 보자. 펜을 좀 비슷한 색깔로 바꾸고. 자,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볼게요.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땡땡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됐대요. 쭉. 다양한 물가 변동의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와 표와 같이 나타났대. 물가 상승률이 나왔어. 그럼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요거 생각해야 돼, 지금. 어이고. 그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작게 쓴 요거.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대요.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률은 서로 관련이 없대고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자, 기간 한번 볼게. 이렇게 나와 있지. 1분기, 2분기, 3분기고 물가 상승률은 2, 3, 3이에요. 기준금리는 4%.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이 표현을 예측할 수 있었대. 예측한다는 건 뭐야? 선지성에 대한 얘기다. 그치? 여기서 내가 선지성 얘기 나오겠다라는 거 짐작하시면 좋겠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분기 2%대로 유지할 거래. 그럼 뭐가 문제가 돼? 2분기랑 3분기가 문제가 될 거야. 왜냐면 2%로 내려야 되니까. 그치? 2%로 하락을 시켜야 돼요.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고려사항이 뭐였을까? 근데 한번 볼게요.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상승률은 위표의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1%포인트만큼 달라진대.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여기 이렇게 시행이 된다는 거죠. 정책 외부 시차는 1분기, 한 개 분기래. 그러니까 1분기에 내가 시행하면은 2분기 효과를 보는 거야.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 그러니까 내가 1월 1일에 뭔가를 해. 그럼 이건 4월 1일부터 효과가 나타나되 6월 30일까지만 지속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 적어놨어요. 우리 아까 여기 이거 적었던 거 기억나지? 채권 매수매도 하면서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 여기서 근데 우리 지금 언급된 게 뭐야? 이 문제에서는 이자율과 물가상승률만 언급하고 있어. 그럼 이것만 쏙 떼우는 거야. 그치?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올라간다. 이것만 보면 돼.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다. 근데 우리 아까 봤는데 어땠어? 3%였지. 2%로 맞추고 싶었는데 떨어뜨려야 되지. 그럼 뭘 보면 돼? 이자율이 올라가면 물가상승률이 떨어진다.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한 번 더 적어놨어요. 밑에 보기 편하라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물가상승률은 내려가요. 우리 그래서 2분기 3%를 2%로 하락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자율 올려야 돼. 이자율 어떻게 올릴 거야? 1%포인트만큼 내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1.5%포인트만큼 올려야 돼. 이해되시죠? 이거 지금?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내려야 되잖아. 그치? 3%에서 2%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기준금리가 변해야 돼. 1.5%포인트만큼. 어떻게? 근데 물가율 상승률을 내릴 거니까 이자율은 올라가야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4%에서 1.5%포인트 플러스 해야 돼. 그래서 5.5%포인트 돼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내가 예상할 줄 알았으니까, 이거 올라갈 거 알았으니까, 이때 미리 선빵을 쳐놔야 돼. 올려놔야 돼. 그래야 이때 발동을 하잖아. 그게 뭐니까? 선지적 통화 정책이니까. 그럼 3분기 어때? 마찬가지로 3분기도 올라갈 거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4월 1일에 선빵 쳐서 이때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계속 5.5%를 인상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제가 꼼꼼하게 설명 안 해드린 거 있죠? 22번이나 25번, 4번 같은 거, 그런 거 다 제가 이렇게 문항별로 황금 표시 색깔별로 해서 그런 거 찾아놨어요. 요거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제 블로그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좀 더, 그러니까 제가 필기해 놓은 거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지금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런 필기 같은 것도 조금 더 깔끔하게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에서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돼요. 유튜브에 아마 링크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 블로그 달려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고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경제지문 지문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